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나라의 봉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주나라의 시스템이었던 봉건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번 시간의 주제죠.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자, 한 시대를 부르는 명칭인데 춘추전국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추전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 춘추와 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각각 각 시대를 이제 담았던 책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붙인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우리가 이제 흔히 관용구처럼 많이 사용하죠. 어떠한 상황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죠. 바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많이 이용하곤 하죠. 여러분들한테 쉽게 와닿는 설명이라면 아마 이런 거겠죠. 아마 이번 달쯤에서 지난달까지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새 학년이 시작했으니까 학교 내에 있는 각 동아리에서 신입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죠. 여기 칠판 옆에 게시판에 아니 심지어 칠판의 거의 절반을 각 동아리 홍보 포스터가 덕지덕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춘추전국 그 자체예요. 끝도 없는 경쟁, 끝도 없는 경쟁.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부제를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여러분 경쟁에 순기능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중국이 발전했던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이 시점은 주나라가 수도를 이민족의 침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겨요. 힘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던 그 시점부터 이 중국의 분열을 그 유명한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 기원전 8세기에서 대략 기원전 3세기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춘추전국 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시대가 끝도 없는 경쟁과 발전 속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정치 철학 등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나 노자, 상황, 한비자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활약했던 시대도 다름 아닌 춘추전국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춘추전국 시대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네, 여러분 이 주의 역사는 주가 수도를 옮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역사를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주나라가 견융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나급으로 옮겨요. 노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시점부터를 수도가 동쪽에 있죠. 동주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기 이전 보통 그 시대를 서주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동주시대는 우리가 흔히 동주라고 부르지 않고요.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춘추전국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이 본격적으로 춘추전국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큰 틀은 이래요.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큰 틀은 이래요. 큰 틀은 말은 뭐냐면 주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 시스템은 뭐였죠?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었죠. 자, 주나라의 영역을 봉건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서주시대는 이 봉건제가 잘 기능하고 있었던 시대를 이제 봅니다. 하지만 춘추전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 주나라의 힘이 약화되면서 춘추전국 시대에 주나라를 떠받드는 이 정치 시스템인 봉건제 역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를 흐르게 되면 마침내 봉건제는 완전히 박살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국시대에 이르게 되면 주나라 자체도 멸망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춘추전국 시대에 끝도 없는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접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숫자예요. 어떤 숫자냐? 이 시대에 각각 존재했던 국가의 숫자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서주시대 대충 120개에서 130개에서 180여 개의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춘추시대는 122개 정도 살아남았고요. 자, 놀랍게도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흐르게 되면요. 단 7개의 나라만 살아남게 됩니다. 끝도 없는 배틀로얄이 펼쳐졌죠. 그럼 여러분 122개가 7개로 정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끝도 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주나라의 힘이 약화됐어요. 약화됐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약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주나라가 이제 각지에 봉투를 하사하고 국가를 세우게 했던 그 제후들과 주나라 왕실과 혈연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죠. 일대 때는 주 왕이 형이고 주변의 제후들이 동생 관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촌수가 점점 벌어졌던 거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주 왕실과 제후는 혈연 관계도 아닙니다. 사실상 남이죠. 남이랑 남. 자, 그래서 결국 이 주나라 왕실 약화 그리고 봉건제의 약화라고 하는 현실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냐. 주 왕실의 권위를 제후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 왕실에서 여러 제후국들을 통제할 만한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그 약화된 왕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빵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대빵이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대빵이 바로 누구냐? 춘추 시대에는 약화된 주 왕을 대신해서 강력한 5명의 제후가 각각 11회로 등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제황공, 진문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각 시기별로 주 왕을 대신해서 이 중국의 질서를 관할했던 그런 인물들을 가리키죠. 여기 패자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제후들의 대빵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독점하다, 관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에는 결국 7개의 나라만 살아남았죠. 강력한 7개의 나라만 살아남았습니다. 전국 7웅이라고 해요. 영웅할 때 쓰는 그 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춘추호패 전국 7웅이 상징하는 것은 주 왕이 더 이상 중국의 질서를 관할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이 봉건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타난 춘추전국 시대의 현상 잘 나왔죠. 잘 나와 있죠? 하극상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극상 그리고 뜻도 없는 약육강식의 되풀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먹이가 될 뿐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는 동물의 왕국의 법칙,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끔찍했던 시기도 한 것이죠. 물론 뒤이어 더 끔찍한 시기가 몇백 년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5호 16국 시대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도 없는 약육강식의 상황 속에서 각국은 살아남기 위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경쟁이 펼치게 돼요. 이러니 절박하죠. 돈을 조금 더 내가 지금 버는 돈에 한 1.5배, 2배 정도 더 벌고 싶어 라는 정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자, 국가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말 그대로 생사가 담긴 경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존을 살아남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 약육강식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되죠. 강해져야 돼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강한 나라가 된다. 사자성어 잘 나와야 돼요. 부국 경제력, 부유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었어요. 부국강병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부국강병 각국의 부국강병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른바 법가사상.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 후대 이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부국강병 정책이 추구되면서 결국 이 시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병명이
법령이 세련되게 정비가 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투구,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이때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까지 여러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잖아요. 예, 농업 장려에 힘을 쏩니다. 철제 농기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보통 여러분 이 철기 시대로 진입한 게 중국이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를 이용한 밭가리가 운영이 역시 실시가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결국 예전처럼 마을 단위로 거대한 농경지를 경작해서 이제 먹고 살 필요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5명 정도 현대의 소가족 단위죠. 소가족 단위의 경작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때가 되겠고, 또한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농업이 활성화되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먹고도 남는 거 인형 농산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납품하기 시작해요. 상업이 활성화. 그리고 상업이 활성화되고 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상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거래할 물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죠. 상공업의 활성화. 그래서 상공업이 활성화되면서 말 그대로 거대한 자본력과 죄송합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뛰어난 상업 기술을 가진 대상인이 등장했고 각국에서는 금속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 역시 여러분 더불어서 세련된 정치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른바 군연제라고 하는 거예요. 군연제는 여러분 뭐와 대비해서 봐야 되냐면 주나라의 주된 정치 시스템이었죠. 봉건제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봉건제는 딱 4글자 기억하죠. 뭐? 지방 분권. 봉건제가 상징하는 게 지방 분권이라고 한다면 군연제가 상징하는 것은 역시 4글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앙 집권.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형태다. 당연한 거죠. 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생존에 걸린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럼 힘을 한 곳에 결집해야 되는 거죠. 어디? 왕이 있는 중앙으로. 더 이상 왕이 각 지방의 통치권을 제후들에게 위임해버리는 이런 지방분권적인 봉건제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연제는 어떤 거냐?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방에서 충실히 이행할 만한 관료를 지방에 파견해서 통치하는 간접 통치죠. 통치를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파견된 관료가 왕의 명령에 따라 지방을 통치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군연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사람과 토지에 대한 국가와 왕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백성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국가의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후 국가의 지배자들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당시 이렇게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하게 절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끝도 없는 전쟁이 펼쳐졌는데 그 전쟁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해요. 춘추 시대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계층은 지배층으로 한정이 됐어요. 전차를 탄 지배층. 전차는 여러분 뭐냐면 바퀴가 2개 달린 이륜전차를 보통 의미해요. 이건 여러분 이때 중원 땅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농경민들이었죠. 유목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말 타는 데 익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말 타는 데 익숙하지 못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는 겁니다. 말 몇 마리가 있다는 전차를 타고 이제 싸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차 한 대에 1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지배층 중심으로
한정된 숫자가 전쟁에 나가다가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속에서 이제 여러분 각국이 전쟁에 이끌고 오는 병력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춘추 시대만 하더라도 만 단위에서 1만에서 3만, 뭐 5만 이 정도 단위였는데 전국시 이렇게 되면요, 막 30만, 50만을 육박하기 시작해요. 왜? 국가의 국력을 그만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총력전이 펼쳐졌던 거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러면서 여러분 더 이상 지배층만으로는 이 거대한 병력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백성들, 농민들을 보병으로 훈련시켜서 데리고 나갑니다.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전쟁의 규모가 확대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일반 농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하급상과 야급당식의 현상은 결국 이때 춘추전국 시대에 어떠한 사회적 풍토를 가져오게 되냐면 실력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실력과 대비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 이때 상황이 적합한 말이라면 신분이. 지금 여러분 신분이 경이나 재부냐 재후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뭐야? 아니 우리 국가를 생존하게 만들어줄, 아니 우리 국가가 패권해지게 만들어줄 뛰어난 힘과 지식을 갖춘 인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력 중시의 풍토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끝도 없는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사회적 혼란과 우리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줄 해결책을 제시해줄 그런 인재를 각국은 요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제자백가의 등장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제자백가. 잘 알고 계시죠? 자, 여러 자는 스승, 공자, 맹자. 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스승과 백, 숫자 100인데 수많은 다. 여러 스승이 이끄는 수많은 학파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네이버 지식인 총출동을 합니다. 제자백가가 등장해서 이 춘추전국 시대 끝도 없는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킬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제자백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계층이 경 그리고 대부의 가신 집단이었던 이 사라고 하는 주시대의 말단 지배층이었어요. 근데 사 계층의 활약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사 계층의 활약이 춘추전국 시대에 두드러진다고 했죠. 바로 이 제자백가의 등장에서도 그러한 양상들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거의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얘기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육아, 공자의 육아, 그죠? 그리고 노자의 교가, 그리고 좀 전에 이때 전국시대에 각국의 부국강벽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법과 사상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 시대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